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밥 먹기 전에 손 씻고 밥 먹고 양치질하고 다시 자기 전에 씻고. 오늘날 우리에게 씻는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고 특별한 일도 아닙니다. 수도꼭지만 열면 물이 쏟아져 나오며 위생과 청결은 어릴 때부터 거의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옛날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씻고 청결을 유지했을까요? 이번 영상에선 목욕을 좋아했던 고대 그리스와 로마부터 몸에 물은커녕 땀을 닦는 게 전부였던 17세기 유럽까지 과거 유럽의 위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목욕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미용, 종교, 의료 등 여러가지 이유로 목욕을 즐겼죠. 기원전 5세기 히포크라테스는 찬물과 뜨거운 물에 번갈아 몸을 담그면 체액의 균형이 맞춰지며 건강해진다고 주장했고, 그 외 그리스의 의사들은 두통엔 온수욕, 관절통엔 냉수욕, 여성질환엔 증기욕 등을 처방하며 목욕을 의료와 연결시켰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자택이나 강가에서 목욕을 하기도 했지만 보통 공중 목욕탕을 애용했는데, 공공복지시설이며 저가에 운영됐기 때문에 신분을 가리지 않고 서로 교류하며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리스인들은 연무장에서 다같이 체력 단련을 한 후에 꼭 함께 냉수로 목욕했습니다. 온수로 목욕을 하면 정신을 나약하게 만들며 그것은 여자나 노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5세기 아테네인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 구름에서도 따뜻한 물로 목욕하는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 나왔죠. 이렇게 찬물로 씻는 것에 대한 가치관은 유럽에서 꽤 장기간 유지됐습니다. 18세기 역사가 기본은 온수욕이 로마 쇠락의 원흉이라고 확신했고,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인들은 대영 제국의 토대를 아침에 차가운 물로 씻어 정신을 일깨우는 것이라고 믿었으며, 현대 독일어에서 겁쟁이를 칭하는 Warmduscher. 라는 단어의 어는 온수로 씻는 사람이라는 말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쪄 죽어도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사람이 있는 만큼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찬물보단 따뜻한 물을 선호했고, 시간이 지나며 점차 따뜻한 물로 씻는 것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스파르타인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목욕 자체가 나약함을 불러온다거나 지저분한 사람들이나 목욕을 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기원전 9세기 스파르타의 입법자 리쿠르고스는 긴 잠, 따뜻한 목욕, 나태 등이 스파르타를 나약하게 만들 것이라며 경계했는데, 스파르타인들은 이 가르침에 충실했는지 항상 찬물로 씻었다고 합니다. 로마 하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콜로세움? 판테온? 아니면 공중화장실? 저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던 로마의 공중 목욕탕이 떠오르는데요. 로마인들은 목욕 문화가 야만인과 로마인을 가르는 일종의 지표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목욕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새로 건설하는 도시에는 공공 건물들과 함께 공중 목욕탕이 들어갔죠. 이렇게 지어진 로마의 목욕탕은 매우 거대했습니다. 로마 황제는 시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 테르메라고 부르는 호화 목욕탕을 건설했는데, 카라칼라와 디오클레티아노스 황제가 건설한 테르메는 아직도 그 거대한 유적이 남아있습니다. 또한 로마의 목욕탕은 단순히 몸을 씻는 용도 외에 다른 기능도 있었습니다. 목욕탕은 사교의 장소이기도 했고, 목욕탕 근처에는 매운꿀이 있어 매춘이 벌어지기도 했으며, 탕 내부에서 음주, 감옥, 연애 등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공중목욕탕은 황제도 사용했습니다. 2세기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목욕탕에서 홀로 대리석에 등을 비비며 씻는 늙은 퇴역병에게 씻겨줄 노예와 돈을 하사했다고 하죠. 공중 목욕탕은 시민들의 청결에 도움이 됐지만 많은 소음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저명한 스토아 철학자이자 폭군 네로의 스승인 세네카는 한때 로마식 공동주택에 거주했는데 하필이면 바로 아래층이 공중 목욕탕이었습니다. 그의 집에는 목욕탕에 씻는 소리, 도박하는 소리, 연인이 사랑을 속삭이는 소리, 싸우는 소리, 각종 호객행위를 하는 소리 등이 들려왔습니다. 이 중 세네카를 진절머리 나게 만든 것은 운동하며 소리를 지르는 이들이었는데, 진짜 운동하는 사람 외에도 운동하는 척하며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로마의 목욕 문화는 로마인들이 목욕을 하지 않는 야만인으로 여겼던 게르만족이 침입하면서 급속도로 쇠퇴하기 시작했으나, 동로마 지역은 목욕 문화가 장기간 유지됐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청결이란 종교와 깊게 연관된 것으로 씻는 행위 또한 종교적인 이유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독교는 청결에 대해 독특한 관점을 지니고 있었는데, 그들은 육체적 청결을 형식적인 것으로 보며 진정성 있는 영혼의 청결을 더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이 때문에 6세기 성 베네딕트 수도에는 늙고 아픈 수도사에게만 목욕을 허락하는 등 초기 기독교는 목욕 문화를 중요시 여기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13세기 수녀원의 수칙을 보면 더러움은 하느님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며 필요할 때면 언제든 몸과 옷을 씻도록 바뀌어갔습니다.
한편 로마 제국에 침입한 게르만족은 로마의 공공시설과 다양한 문화를 동경했지만 목욕만큼은 경멸했습니다. 그들은 날씨가 따뜻할 때 개울가에서 몸을 살짝 담그는 목욕을 선호했죠. 게르만족 역시 따뜻한 물에서 즐기는 목욕이 전사들을 나약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서로마 제국의 영토를 차지한 게르만족은 그곳의 수도시설, 공공건물, 목욕탕 등을 파괴했고 이후 세워진 왕국들은 이를 복구하지 못했습니다. 제국을 온전하게 유지한 비잔틴 제국만이 목욕 문화를 즐길 수 있었죠. 이러한 추세는 약 9세기까지 지속되어 서유럽의 위생과 목욕 문화는 매우 쇠퇴하게 됩니다. 개인 위생에 대한 관념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유럽이 안정을 찾기 시작한 11세기 이후부터였습니다. 11세기엔 십자군 원정을 통해 비잔틴과 이슬람 지역에서 기사들이 목욕탕을 접하고 돌아오며 공중 목욕탕이 다시 부활했습니다. 또한 독일에선 러시아에서 들여온 한증욕이 유행했습니다. 알프스 이북과 이남의 목욕 방식엔 몇 가지 차이가 있었는데 가장 큰 차이는 남녀 혼욕에 대한 관점 차이였습니다. 알프스 이북은 남녀 혼욕이 기본이었지만 알프스 이남의 지중해 지역은 혼욕 문화는커녕 알프스 이북의 문화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공중 목욕탕은 다시금 전염병, 매춘, 간통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목욕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악화시켰고 14세기 흑사병의 유행과 함께 중세 목욕 문화는 파멸적인 결말을 맞이합니다. 1348년 프랑스 필리프 6세는 파리대학교 의학부 교수들에게 역병의 원인을 규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교수들은 별의 움직임 같은 외적인 요인을 지적하며 인간의 신체적 요인도 지적했는데 뜨거운 물에서 목욕을 즐기고 나면 사람의 몸이 축축해지고 긴장이 풀어지게 되며 피부에 모공이 열리면서 역병이 쉽게 몸에 침투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필리프의 지시와 교수들이 도출해낸 이 답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역병이 창궐할 때면 목욕탕과 목욕을 피하라는 믿음이 퍼져나갔죠. 당연히 전염병은 목욕을 하지 않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더 쉽게 전파되었습니다. 이후 1538년 프랑스의 프랑스와 1세가 1546년 잉글랜드 헨리 8세가 공중목욕탕에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점점 목욕행위는 사람들에게 멀어져 갔습니다. 프랑스 역사가 비가를 노는 마를리 성의 정원엔 물이 흘러넘쳤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피부에 물이 닿는 법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근세에 접어들었지만 의학계에는 아직 모공을 차단하여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는 중세적 믿음이 확고하게 퍼져 있었고 대중들도 그에 따랐습니다. 의사들은 인체의 분비물이 보호막을 형성한다고 말하며 왕이건 귀족이건 가난한 농민이건 씻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665년 런던 역병으로 10만 명이 죽었고 1710년에서 11년 스톡홀름에서도 역병으로 인구 3분의 1이 사망했으며 1720년에서 21년 마르세유에서 인구 절반이 역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아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의사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의학적 사유의 경우를 제외하면 목욕은 사람에게 해로운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1705년 8월 오를레앙 공작부인 엘리자베스 샤를로트는 오랫동안 달려 마를리 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땀에 흠뻑 젖었고 화장은 엉망이 되었는데 땀에 젖은 몸은 속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해결했지만 엉망이 된 얼굴은 방법이 없어 물로 씻었습니다. 그녀는 지인에게 보내는 편지에 물로 씻은 일이 가십거리가 될 것이라고 걱정하며 도저히 방법을 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세수를 해야 했다 라고 적었습니다. 16세기 잉글랜드 여왕 엘리자베스 1세는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목욕을 한다고 말했고 17세기 프랑스 왕 앙리 4세는 지독한 채취로 악명이 높았으며 그의 아들 루이 13세는 평소에 짐은 선왕을 닮아 겨드랑이 냄새가 난다 라고 자랑했습니다. 한편 17세기의 목욕은 사실상 땀 흘린 몸을 아마포로 닦아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물로 몸을 씻는 것보다 아마포로 된 옷을 입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믿었죠. 이 어이없는 믿음은 놀랍게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했는데 당시 과학자들은 이 죽은 식물로 만든 직물이 기름기와 소금기로 된 땀을 잘 빨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1626년 파리의 건축가 사보는 자신이 구상한 고전풍의 성과 대저택에 욕실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지으며 우린 목욕보다 더 편리하게 청결을 유지해주는 아마포를 쓰기 때문에 목욕할 필요는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말에 공감했으며 고대 그리스와 로마인들은 아마포 세정 효과를 간파하지 못해 목욕을 했던 것으로 여겼습니다. 태양왕이란 별명으로 많이 알려진 프랑스의 왕 루이 14세 역시 야외 활동을 마치고 땀에 절어 궁에 들어오면 씻지 않고 그냥 옷을 갈아입었는데 그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기 때문에 자신의 위생이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루에도 서너 번 이상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스스로 청결하다고 여겼던 이 태영왕께선 평생 2번의 목욕을 했다고 하네요. 다만 그는 수영을 아주 능숙하게 하며 즐겼습니다. 이렇게 근세 이후 유럽의 위생 상태는 정말 최악에 가까웠고, 이런 상황은 18세기 내내 지속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위생관념이 서서히 변화하긴 했지만 정말 일부에 지나지 않았죠. 위생관념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 것은 1853년 크림전쟁 때였습니다. 당시 전투 중 사망자보다 전투 후 오염된 시설 때문에 사망한 이들이 더 많았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위생관념이 변하기 시작했다고 해도 19세기까진 아직 수도시설이 미비했기 때문에 일부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만이 위생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고, 유럽의 가장 발달한 국가의 경우에도 20세기 중반이 되어서야 대부분 국민들이 상하수도와 위생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